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센토크 진행을 맡은 기자 김혜영입니다. 신군부의 정권 찬탈, 격렬했던 저항과 무자비한 탄압, 사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온갖 비리와 부조리한 현장들. 그야말로 약자들이 설 곳을 잃었던 1980년대 그때 그 시절. 국민들의 울분을 대변해주며 막혀있는 속을 뻥 뚫어준 책이 있습니다. 80년대 당시 약 2억 원의 가치를 자랑할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 김홍신 작가의 소설 인간시장인데요.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된 이 소설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울분을 대변해주며 막혀있는 속을 뚫어주던 소설 인간시장 속 주인공은 왜 우리에게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걸까요? 소설 인간시장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와 주인공이 벌였던 활약상을 통해 그때 그 시절 한국의 현실과 어느덧 4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소설 인간시장을 집필한 김홍신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가 김홍신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1975년 현대문학소설 본전댁이라는 작품으로 추천되어 문학계에 등단해 인간시장을 비롯하여 산업사회 모순과 비리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자 하는 작품을 주로 집필했다. 그중 인간시장은 1981년 출간 즉시 10만 권 판매를 기록하며 1984년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권 판매 돌파를 했다. 또한 2007년 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대하 역사소설 김홍신의 대발해를 비롯해 시, 수필, 꽁트, 동화 칼럼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137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정치 기득권에 맞서 소신과 열정으로 정치 활동을 펼쳤던 정치인, 시민운동가, 교수, 유명 방송인이기도 하다. 암울한 시대 국민들의 울분을 대변해주며 막혀있던 속을 뚫어주던 김홍신 작가와 현대 시대상을 짚어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웅은 누구인지 이야기 나눠본다.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정치인, 시민운동가, 교수,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신 분이죠. 김홍신 선생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요, 이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눌 때 사실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뭐 웬만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인간시장입니다. 이 소설책을 빼놓고는 정말 1980년대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는데 이 책으로 이제 밀리언셀러에도 등극을 하셨잖아요. 예. 처음에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그 80년 군부 독재 시절에 국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고 네. 그 권력 앞에 모두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대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방법, 그다음에 그 당시는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권력을 쥔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 가슴속은 우리 민족이 오기와 한을 풀어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함께 풀어보자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 주인공이 사회의 악에 맞서서 막 악을 응징하고 처단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막 그런 게 그 당시 국민들에게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좀 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시절은 정말로 요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이 자유를 상실했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으로부터 시작한 국민들 그 마음속의 저항, 이것을 풀 데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닫혀 있으면 문을 열고 풀어야 되는데 그 풀 게 없던 시절에 이제 인간시장이 그 마음을 좀 열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녹록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단비를 만난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막 마음을 나눌 수 있었겠지만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그런 시각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가진 자와 쥔 자들은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네. 그래서 저만 피해를 입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제 가족을 괴롭히는 거. 네. 그게 가족을 괴롭혀야만 제가 그 글 쓰는 걸 멈추거나 또 아니면은 바꿔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이 고맙게도 잘 견뎌줬어요.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저보다 이제 못 견뎠 것이 그 아이들을 유기해서 죽이겠다. 그다음에 집안으로 그 장작에 그 불을 붙인 그런 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협박 편지가 오고, 그다음에 24시간 그 협박 전화가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협박 전화를 아주 잘 받아요. 응대를 잘하나요? 예, 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전화를 받고 밥을 먹다가 네. 협박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내려놓고 밥을 한 숟갈 먹고 나서 다시 들고 뭐라고 그러셨죠 하고 또 놓고 먹고 이 정도로. 근데 그 애엄마가 못 견뎌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도망도 간 적이 있었고 심한 경우는 저보고 이제 글을 그만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외압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좀 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좀 제발 좀 우리 집안 조용히 지내자. 왜냐하면 그 우리 어머니가 사는 시골 동네에도 이제 벽보가 붙어요. 아유. 김홍신을 처단하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 어머니 저 어렸을 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바른 일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탁 돌아왔더니 네. 며느리에게 할 수 없다. 내가 저렇게 가르쳤다고 하니 그냥 살아라.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표정과 네. 그 아내의 그 표정을. 어머니, 뭐 아내분 그리고 자녀분들까지 작가님의 그 담대함을 통해서 그 가족분들의 그런 조력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책을 좀 못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 인간 시장이 위기에 처한 약자들을 돕는 그야말로 현대판 홍길동 같은 그런 주인공이 존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이야기들을 직접 취재를 해서 탄생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뭐 잠입 취재도 하시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고 하셨는데 가장 예. 기억에 남는 그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화가 좀 많은데요. 네.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서울역에서 새벽에 시골에서 상경하는 소녀들 팔아먹는 조직이 있어요. 인신매매 인신매매 조직이죠. 그걸 취재하다가 제가 그 양동 골목에서 잡혔거든요. 네. 새벽에 공사장에서 이렇게 빼는 강목이 있어요. 네. 이게 대못이 박혀 있는 거죠. 그걸 제 얼굴에 탁 대고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 근처에서 그 내 여동생이 가출을 했는데 이 근처에서 누가 봤다고 그래서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해서 동생을 찾아주면은 돈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벗어난 경우가 있고. 임기응변이 엄청 좋으셨네요. 근데요,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네. 너무 위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촌에 가면 인력시장이 있어요. 네. 인력시장인데 그걸 취재하러 새벽에 나갔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갔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트럭이나 뭐 리아카로 와갖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요. 네. 근데 저하고 4분의 1이나 5분의 1만 팔려가고 나머지는 안 팔려요. 매일 보면은. 네. 근데 저는요, 이렇게 모자를 벗기고 손을 봐요. 근데 손이 이렇게 못이 박히지 않은 솥이잖아요. 글쟁이니까. 그 다음에 덩치를 보니까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느 날은 호리호리한 분인데 그 이제 그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이를 낳았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네. 결혼식도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아이 엄마 젖이 안 나와서 분유를 사야 되는데 분유값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도 보니까 호리호리하고 하니까 누가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저도 뭐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집에 갈 차비만 빼놓고 돈 얼른 드렸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분이 정말 엄청 감사했을 것 같아요. 뭐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저를 알지만은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네. 하나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항상 늘 그 저변에 깔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또 보면 그 인간 시장에서 위기 때마다 이 건달 후배들이 그 주인공이죠. 장촌산을 이제 돕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도 그런 후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예. 그 소설 속 이야기지 이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가 그 재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겨우 들어갔는데 정말 그 옛날 시골에서는 대학 들어가는 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청춘의 가장 큰 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집안이 망해가지고 휴학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절망 상태에서 이 자살도 꿈꾸게 되고 앞날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 시골에서 그 말하자면 저와 비슷한 젊은 후배들이 네. 찾아와가지고 형님 우리 좀 시내를 장악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시내는 정통파 건달 패거리가 장악하고 있고 이 후배들은 이렇게 변두리에서 중앙을 못 들어가요. 중앙에 들어가면 이제 얻어맞고 뭐 창피를 당하고 하니까. 근데 숫자는 정통파보다 이렇게 변두리파가 많은 법이거든요, 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일 한번 저지르자 무슨 이제 이런 오기 같은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너무 따라서 함께 이제 근데 이제 아주 뭐 요즘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나쁜 짓 하거나 남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제 이 중앙을 차지하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아직도 교류를 깊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간시장 쓸 때 사실 굉장히 험한 곳들이 있어요. 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곳은 건달이 꼭 껴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80년 초에 가짜 휘발유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근데 그때 당시에 뉴스가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그 사건이 컸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을 썼을 때는 가짜 휘발유를 안 믿다가 그 83년인가요? 동아일보 아주 대서특필이 됐어요. 가짜 휘발유 네. 그 조직을 잡았다고. 근데 제가 썼을 때는 아니 가짜 휘발유가 있으면은 그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건달 조직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취재할 수가 있었죠. 또 인적 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그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30대 중반에 이 작품을 쓰시면서 이제 단연 스타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 전에는 또 무명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해요. 예. 네, 특히나 또 이 학연 중심의 문단에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이제 데뷔만 하면은 팔다리 한쪽이 없어도 좋겠다. 이 정도로 이제 소원 중에 소원이 소설가가 되는 거였는데 네. 거의 한 10번 정도 계속 떨어져요. 낙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에 등단을 했어요. 등단만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교과서에 제 이름이 오르고 네. 세상이 알아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제2의 인생이 막 펼쳐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선배 동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제가 정말로 남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 대학이 말하자면 문인 숫자가 제일 적은 대학이에요. 종합대학 중에 서울에서. 네. 그리고 이른바 세속적으로 그 당시에 인류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사, 잡지사 이런 데에
그 선배들이 없어요. 저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 암울한 정말로 못 견딜 만큼 그러니까 차라리 데뷔를 안 했으면은 데뷔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데 데뷔를 해놓고 그 거대한 바다에 조각배를 타고 홀로 띠뚱거리면서 지금 막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모습, 그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인간 시장이 그 탁 터지자마자 그다음부터는 제 출신, 네. 고향, 뭐 인물, 뭐 대학 이건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그 어딜 가도 장관급 대우 정도를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의 황홀감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연예인은 딴따라 취급을 했고 스포츠 스타는 헝그리맨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작가나 시인은 그 굉장히 어느 사회에서든지 굉장히 높은 지성인 취급을 했어요. 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실제는 우리나라가요 그 일제 시대의 그 문인 네. 그 2대, 3대의 문인 전성 시대였거든요. 그것이 아무래도 제들 때까지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문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학자 정도로 사회가 대접을 했죠. 지금하고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아마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런 문인으로서의 그런 사회적 지위도 함께 얻으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가 그 인간시장 사실은 그때 시절 말고 지금 시절에 봐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도 부조리한 것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인간시장을 지금 이 시점에 재집필하신다면 지금 사회에 어떤 부조리를 좀 쾌도난마하고 싶으실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이제 언론에 그 떠돌고 있는 게 그 전세 사기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그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네. 근데 그걸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찾을 길이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옛날 같으면은요. 젊은이들 네.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대개 당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당했거든요. 사기를 당해도.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서민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 이건 참 못 견딜 일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장총찬이 나서서 돈도 받아주고 네. 해결해주고, 아니면은 그게 만약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벌을 찾아가서 이분들 좀 도와줘라. 당신 그 재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그분들을 좀 나눠드리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간시장의 국민적 인기는 80년대 엄격한 군사 정권 속에서 온갖 부정과 불의의 현장에서 맨몸으로 악을 응징하는 주인공의 활약상이 숨쉴 곳을 갈망하던 대중들의 집단적 열망과 당시의 시대 상황이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놀라운 기록은 사실 문단에서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정치계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15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8년 연속 의정평가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아마 이런 소신을 가지고 기득권들과 맞서서 이런 열정적인 정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맙게도 이제 제가 한 노력보다는 평가를 좀 크게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마 국민들께서 네. 과거의 정치와 다른 행동, 모습, 이것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 처음에 되면은 네. 5월 30날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 30하고 31일 이틀이잖아요. 네. 이틀을 걸어서 한 달치 세비를 줘요. 말이 돼요, 이게?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회에 농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협 통장을 만들어야 거기에 제 세비를 거기다 넣어주는데 네. 제가 세비 거부 운동을 하고 통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하고 사무총장에 계속 연락이 와요. 통장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15대 국회 제1호 법안이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틀 근무를 했으니 이틀치만 받으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세비를 전부 안 받겠다. 거부 운동을 계속해가지고 제가 석 달간인가 세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비를 반납을 했는데 이게 반납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국고금에 유치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안 차지가면 이제 비로소 국가가 가져가요. 네. 그리고 나서 법이 통과가 안 돼요. 자기들 세비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죠. 예. 기득권층. 그래서 16대 또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1호 법안이 또 세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지금은 이틀치만 받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거를 일할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약에 제가 6개월 남겨놓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월 10날 제가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일치만 받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공직자들이거나 그 직장도 보면은 물론 후하게 그 업주가 그 주인이 더 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국민 세금이에요. 그렇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국회의원 되는 첫날부터 제가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방송인으로 활동하실 때도 소신 발언 때문에 방송국에서 미운털을 좀 박히신 경험이 있다고요. 이게 미운털 정도가 아니고요. 네. KBS 라디오에서 2번을 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생방송인데 저녁 시간에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이제 드세게 비판했어요.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잘렸죠. 당시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직원 아닌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본래 블랙리스트였지만은 그때도 이제 그 우리 주변을 다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또 KBS였는데 안녕하세요 김홍신 김수미입니다는 아침 주부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거기서 어느 날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한테도 정치를 바로 해라. 그 당시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네. 이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정치를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 대통령답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오프닝 멘트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잘렸죠. 파급 효과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바람에 정치권에서 저를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발탁이 되신 거군요. 예, 말하자면 이제 정치를 하자 이렇게 계속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죠. 이 정치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보면 그 당시에 발의한 법안들만 봐도 이 선생님의 성격을 저희가 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관련 법안 등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을 만드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1990년대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사회에서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 법안을 발의를 하신 건데요. 사실 당시에도 이런 법안 발의하실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법을 만들면은 그 법에 따른 그 재정이 어떻게 소요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초생활보장법은 이렇게 빈곤에 처해 있는 국민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보호가 아니고 보장이거든요. 그런 법안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 때 워낙 국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항이 심했죠. 그래도 했고 장애인 복지법 같은 거는 장애인들을 그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저게 존엄한 하나의 그 완전히 그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렇지 하지 않았던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의약분업인데요. 의약분업을 할 때 의약분업을 연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끝까지 당 총재와 맞붙어가지고 제가 그 사보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환경노동위회로 내쫓아가지고 제가 그 헌법소원까지 갔었죠. 당내 기류랑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달랐었죠. 달랐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국회 그 의사당 안에서 농성에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당과 정면으로 이제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당론을 위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별명이 많은데 국회의원 할 때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상습적 당론 거부자. 그다음에 여의도 장청찬.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의도 홍길동, 아, 네. 여의도 암행어사 뭐 이제 이런 별명이 많았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우리 당에 법이 옳고 정책이 옳으면 저는 무조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상대의 정당 법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 그쪽 법안을 따라가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지어는요 빈 라덴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정말요? 빈 라덴이 왜 그 거대한 미국 정부와 네. 정면으로 맞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빈 라덴이다 이렇게까지. 근데 당시에 그런 뭐 별명들 때문이었을까요? 국회의원으로는 사실 처음으로 그 아까 사모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첫 사례였던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해서 그 정당이 그 아무리 그 힘이 막강하더라도 그 개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 국회라는 거 뭐냐면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이거든요. 네. 그 국민 대표자예요. 어떻게 뽑혔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 마음대로 저를 그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다고 안 되자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성에 돌입했고 당 총재와 당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당과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 당원권 정지를 당했어요. 일화가 많으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2003년 12월 10날 네. 약속한 대로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랬거든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소신을 꺾지 않겠다. 만약에 소신하고 부딪히면은 언제든지 국회의원직을 버리겠다. 이걸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남겨놓고 국회의원을 던지고 나왔죠. 지금은 정치계를 떠나셔서 다시 이제 뭐 소설을 집필하시는 작가님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정치에 대한 뜻은 다 접으신 건가요? 어떠세요? 그렇게 그만두니까요. 계속 여기저기서 때만 되면은 한동안 계속 정치를 해달라. 네. 그다음에 큰 보직을 장관급 보직을 맡아달라 이랬을 때 제가 계속 거절한 이유는 그렇게 뭐에 빌붙어서 그게 뭐 그 잠깐 동안은 그 영광인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비겁함이거나 그 열등함이거나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보잘것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요. 살면서 보면은 이렇게 세월 지나 보면은 조금 배고프고 조금 그 모자라고 조금 남에게 이렇게 밀려나고 하는 거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제 첫째 제가 글쟁이니까 작가니까 네. 그 작가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 작가 세계는 매우 정신적 소산으로 사는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로 돌아가려면은 제가 온당하고 비겁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지켰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들에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네. 인생을 그 온당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손해 보는 건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게 제 공덕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 웃음을 그다음에 존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네, 인생을 온당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저희가 좀 보면 적대적인 공존구조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참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참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타협과 양보로 협치의 문을 여는 게 참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현 정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이요 가장 못 믿을 부류를 정치로 보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국회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 보는 시선이 온당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을 차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오늘의 그들이 어떻게 역사에 그려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죽음을 겪었던 이순신 장군, 당시에 처형을 당한 김대건 신부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러나 역사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치권이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냐면, 네. 첫째 왜 투표 용지 있죠. 네. 거기에 기권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권표가 많으면 네. 당선 무효.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절대 권력 이거를 좀 확실히 내려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권력의 횡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대우를 잘 받아요. 그다음에 특혜가 많고, 네. 그러니까 특혜를 뺐고, 그다음에 명예직에 가깝게 바꿔야 돼요. 유럽의 국회처럼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지금 자기 지역만 끌어안고 사는 이 옹졸한 모습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다가 웬만한 건 다 넘기고 국회는 국가의 대전략, 미래의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분들이 되게 이거 보시면 아우 시원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이다 발언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요 정치 이야기를 끝으로 다시 이제 작가님의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인간시장에 이어서 사실 또 작가님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 발해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좀 어떻게 집필하시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요. 법륜 스님께서 네. 저보고 국회의원 10번 하고 장관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우리 역사, 우리가 버린 역사 중에 하나가 발해 역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되찾아와서 대하 역사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네. 발해는 대조영 이야기 위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국회의원 때니까 국회의원이면은 여권이 좀 특수한 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하기가 참 편해요.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그다음에 북한 자료. 그러니까 북한 자료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 집에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놓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민족은 늘 침략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732년에 대조영의 아들 대무의 황제가 당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요, 마도산이 어디냐면 지금 북경 옆에예요. 요하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서 친정,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당나라를 쳐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문유라는 수군 장수가 박작성에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산동반도의 성장 위해를 죽이고 산동반도를 뺏어요. 그게 우리 역사는 한 줄도 없는데 신당서, 후당서, 책부, 원부 등 당나라 정사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걸 다 찾은 거예요. 그다음에 당 현종 때인데 이 발해가 쳐들어와서 위급하니까 네.
그 인질로 잡고 있던 신라 왕자 김사란에게 편지를 줘요.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라 성덕왕에게 보낸 편지가 발해가 쳐들어도 우리가 멸망 지경에 처했으니 우리를 도와주면은 좋은 상을 드리겠다. 김윤신 장군의 손자 김윤중 장군이 용맹하다하니 그를 장수로 삼아서 도와달라. 이렇게까지 급하게 편지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해가 땅이 고구려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큰 땅을 거느리게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자를 지금 옥편을 찾아보면은 오랑캐 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랑캐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게 뭐냐면 그 이자는요. 본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옛날 아주 오래된 옥편을 찾아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중국 옥편을 우리가 번역한 거거든요. 네. 그 이자를 찾으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디 이자는 군자 이자인데 오랑캐 이자로 바꿨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네. 공자가 논어에서 밝혔어요. 나는 늙으면은 저 동쪽에 군자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동해에 가서 살겠다. 이자는 큰 대자 속에 활궁자가 들어가요.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멀리 있는 적을 내쫓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짐승을 잡아 먹여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군자하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은 그 군자의 나라 사람들이었지 오랑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았을 때의 황홀감, 그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200자 원고지로 12,000장을 대발해 역사소설을 쓰고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황홀한 그런 행복감을 느꼈죠. 이 발해 창업 과정에서의 영웅적 활동들을 다루면서 발해 멸망사도 사실 이 작품에서는 비참하게 그리고 있는데 역사 소설에서 사실 망하는 장면은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가 쉽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 과정을 비참하게 담아낸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뭐 그런 의도로 좀 예, 봐도 그런 의도가 괜찮을까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면은 얼마나 참혹한 꼴을 당하는가를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백제 고구려가 멸망할 때 그 당 고종 때입니다. 계필하력, 소정방 등 그 대장군들이 있죠. 대장군들이 당 고종 앞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민족은 완악하고 굴중할 줄 모르고 반드시 도로 독립하는 무서운 민족이니 우리가 장악하면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우리 군사들에게 유문품으로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의 생각에 짐의 뜻과 같도다. 반드시 실행하라. 그래서 백제 고구려요 국소고 다 불태워서 없애고 역사를 그다음에 고구려에서만 그 무려 20만 명 이상을 당나라로 잡아갑니다. 당나라가 세계 강국이 된 거는 누구 때문에 됐느냐면요. 당나라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가 그 토번이었어요. 티벳. 티벳 왕에게 네. 당 태종이 가장 아끼는 공주를 바쳤어요. 그런 나라를 토벌에서 이긴 장군이 고선지 장군이에요. 고구려 후손이죠. 그리고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 뒤에 대조영이 기일을 일으켜가지고 동모산에서 발해 건국을 하고 그다음에 32년 뒤에 그 아들이 그 당나라를 또 쳐들어가죠. 그런 그 우리 민족의 그 거대함, 그 장엄함.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이고 그 제가 11월 16일 날 정말로 복되게 교황성화를 특별 아련했거든요. 네. 근데 교황성화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민족은 전쟁의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문화민족이다. 그다음에 웃음을 잃지 않고 남에게도 웃음을 전달한 아주 위대한 민족이다. 지금요
로마의 제1대학에서 네. 그 한국학을 공부하는 그 과가 50대 1을 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한글 학교 선생님이 모자라요. 맞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우리 민족의 DNA가 결국 현대에 와서 이렇게 융성하기 시작한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보통 이 서구 이데올로기 전개의 모습을 보면 민족주의는 보수주의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오히려 진보 진영 측이 강한 민족주의의 성향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큰 문제가 뭐냐면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그 협소한 작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알지만은 내가 51 옳다면 상대가 49도 옳다. 이 관점, 이 중용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중용의 정신은 왔다 갔다 하는 정신이 아니고 네. 정확하게 양쪽을 다 분석하고 분별하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특히 요즘에 와서 이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만 유익하고 네. 자기 편만 옳고 남의 편은 그르다라고 하는 거, 이 모습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절대 빈곤 국가에서 네. 전쟁을 겪고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수도 없는 그 정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 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중용의 정신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근황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요. 네. 논산에 그 김홍신 문학관을 개관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제가요 이번에 교황성화를 아련할 때 네. 바오르 6세 아련장은 국가 원수만 아련하는 네.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를 특별히 아련을 했는데 거기서 저를 다른 분이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유흥식 주의경님께서 아니라고 이분은 내가 소개를 해야 된다. 논산에 김홍신 문학관이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고 지금까지 137권의 책을 썼다. 그 얘기를 했더니 교황성하께서 엄지척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제 집에 지금 네.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 집 중앙에 다 걸어놨어요.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예. 같아요. 근데 이 문학관은 네. 후배가 무려 72억 원을 내놔서 문학관과 집필관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후배가 영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 영화 저산 너머를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탄생이라는 영화가 김대건 신부님 일대기예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김정호 선생보다 대동여지도보다 15년 앞서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어요. 근데 독도 표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지리학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파리 박물관에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네. 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이 영화가 다 나와요. 그 탄생 영화 총 제작비를 다 냈어요. 본인이. 그 후배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영화를 자문해가지고 네. 그 배우들하고 그 감독, 그 제작자 초대를 받아서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논산에 가면은 생존 작가 문학관 중에는 아마 어디다 내놔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현대식 감각을 가지고 지어 있고 영상 네. 첫 화면에는 이어령 선생님이
거기가 문학관 이름이 바람으로 지은 집, 바람으로 지은 책이에요. 네. 그걸 설명하고 축하 메시지를 한 것이 첫 영상으로 쭉 나가고 제가 쓴 137권이 1층에서 3층까지 전체 그 전시가 되어 있어요. 와. 거기 가면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책도 꺼내서 읽어볼 수도 있고? 읽어볼 그런가요?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가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강도 좀 많이 하신다고 자주 하는데 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요새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못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3년 반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2번씩 제가 내려가서 특강도 하고 네.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오면은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방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네. 차 마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 그 책상과 걸상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가기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바로 그 밑에가 건양대학교 대운동장이거든요. 네. 거기 와가지고 차 마시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운동도 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불과 한 20여 분만 그 산 오솔길로 가면은 네. 그 이제 국보가 된 은진미륵 관축사의 은진미륵이 있어요. 거기를 한 20여 분만 가면은 구경할 수가 있어요. 함께 그래서 문학관과 그 대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관광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논산 가시는 분들은 아마 문학의 정취를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자, 끝으로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어려워요. 인생은 명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명답은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 존재는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명답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럼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육신은 건강해야 돼요. 네. 마음은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어울려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다음에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맞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좀 지녀서 이제 우리가 내가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세상을 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인생의 정답이 아닌 명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975년에 등단한 이후 인간시장을 비롯해 산업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자 다양한 작품들을 집필하셨죠. 또 소설 외에도 시, 수필, 꽁트, 동화, 칼럼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137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로서 작가님의 행복 그리고 좋은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